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했다고 말해야 맞겠네요. 지금의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어쩌면 당신도, 혹은 당신의 부모님도 지금 이 순간 똑같은 꿈을 꾸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 꿈이 얼마나 위험한 환상인지 제 이야기를 통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일부 행복으로 떠났지만 그 끝은 함정이었다. 2022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33평 아파트에서 아내, 그리고 가끔 들르는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시세로 따지면 10억 조금 넘는 집이었죠. 대기업에서 35년을 일하고 정년퇴직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좀 쉬면서 살까요? 매일 이렇게 답답한 아파트에서 옆집, 소음 신경 쓰면서 살기 싫어요. 사실 저도 지쳐 있었습니다. 출퇴근 지옥철, 회식과 야근, 끊임없는 성과 압박. 은퇴 후에도 서재 시도학을 자수를 9천자로 줄여주고 소제목은 삭제해줘 편집 우리가 꿈꾼 전원생활. 그 끝은 지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했다고 말해야 맞겠네요. 지금의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어쩌면 당신도, 혹은 당신의 부모님도 지금 이 순간 똑같은 꿈을 꾸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 꿈이 얼마나 위험한 환상인지 제 이야기를 통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2022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33평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시세로 따지면 10억 조금 넘는 집이었죠. 대기업에서 35년을 일하고 정년퇴직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좀 쉬면서 살까요? 매일 이렇게 답답한 아파트에서 살기 싫어요. 사실 저도 지쳐 있었습니다. 출퇴근 지옥철, 회식과 야근, 끊임없는 성과 압박. 은퇴 후에도 서울에 남아 비싼 물가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때 한 지인이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시골에 집 짓고 사는 거 대세예요. 강원도 쪽 땅값도 싸고 공기 좋고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형님 같은 분은 퇴직금에 집 팔면 여유 있게 전원주택 짓고도 돈 남을 거예요. 그 말이 제 심장을 건드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런 삶. 넓은 마당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 맑은 공기, 새소리로 시작하는 아침.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뒤지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전원 생활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팔고 시골 와서 너무 행복해요. 이게 진짜 인생이에요. 같은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우리는 강원도 홍천의 한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죠. 300평 땅이 고작 8천만 원. 서울 같으면 화장실만한 공간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전원주택 시공을 전문으로 한다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대표는 40대 중반의 인상 좋은 남자였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서울서 내려와서 평생 살 집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튼튼하고 좋게 지어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저희는 이 지역에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냈습니다. 총 공사비 1억 5천. 땅값 포함해서 2억 3천이면 30평짜리 멋진 전원주택을
가질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2022년 7월 우리는 강남 아파트를 10억 2천에 팔았습니다. 중개사무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가격이면 정말 아까운데요. 이 단지 재건축 곧 들어간다는 소문도 있고요. 괜찮아요. 우리는 이제 자연에서 편하게 살 거니까. 돌이켜보면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퇴직금 9천만 원도 나왔습니다. 합치면 11억이 넘는 돈. 우리는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2022년 9월 시공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마을 근처 작은 빌라를 얻어 살며 매일같이 공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사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사장님, 기초공사가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게 정상인가요? 요즘은 다 이래요. 기술이 좋아져서 옛날처럼 오래 안 걸립니다. 저는 건축을 몰랐습니다. 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석 달 만에 집이 완성됐습니다. 11월 말이었습니다. 하얀 페인트 칠이 된 2층 목조주택. 사진으로 보면 정말 예뻤습니다. 여보, 우리 드디어 해냈어요.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한 삶이 시작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12월 초 우리는 짐을 옮겼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만들었습니다. 내년 봄에는 여기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고추도 심어야겠어요. 아내는 행복해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한 달도 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두꺼비 집을 확인했는데 배선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났습니다. 급히 전기 업체를 불렀습니다. 기사가 와서 확인하더니 혀를 찼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배선을 이렇게 대충 한 집은 처음 봅니다. 이거 자칫하면 화재 납니다. 수리비로 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시공업자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라며 발뺌했습니다. 1월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날 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여기 천장에서 물이 새요. 2층 침실 천장에 커다란 얼룩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붕에 올라가 보니 기와 사이사이로 틈이 보였습니다. 사장님, 지붕 공사 이게 뭡니까? 전화로 따졌지만 시공업자는 봄 되면 제가 가서 봐드릴게요 라고만 했습니다. 3월 말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비가 이틀을 내렸는데 거실 벽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벽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떠올랐고 그 밑에서 검은 곰팡이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시공업자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전화는 먹통이었습니다. 사장님, 그 사람 한 달 전에 야반 도주했어요. 옆 가게 주인이 알려줬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조항도 없고 그 사람 재산도 없으면 소송해도 소용없습니다 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비로 수리업체를 불러야 했습니다. 방수공사, 벽체 시공, 지붕 보수. 견적만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돈이 너무 많이 나가요. 아내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돈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친절했습니다.
이장님이 직접 찾아와 인사를 나눴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저기, 새로 오신 분. 마을 회관 보수비로 500씩 걷는데 내실 거죠. 그리고 다음 달에 마을 잔치 있는데 거기도 300 내셔야 해요. 잔치요? 참석 안 해도 내야 하나요? 여기서 사는데 당연히 내야죠. 다들 내는데 당신만 안 낼 건가요? 자꾸만 돈을 요구했습니다. 회관 수리, 마을 행사, 도로 포장, 심지어 이장님 환갑잔치까지. 거절하면 눈치를 주고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서울서 왔다며 돈 많으면서 구두쇠네. 더 큰 문제는 고립이었습니다. 서울에선 걸어서 5분이면 편의점, 병원, 약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차로 20분을 가야 작은 슈퍼가 나왔습니다. 병원은 40분 거리였죠. 어느 날 밤 아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119에 전화했지만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시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급체였지만 그날의 공포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벌레였습니다. 파리, 모기, 벌, 진해, 심지어 뱀까지.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벌레들이 집 안팎을 기어다녔습니다. 여보, 여기 침대 밑에 진해가 있어요.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목가적인 전원 생활은 없었습니다. 대신 끝없는 집수리, 차가운 이웃, 불편한 생활, 고립감만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2023년 가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첫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사업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은 서울에서 작은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파트 팔고 시골 가셨잖아요. 돈 많이 남았다며요. 제발이에요.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결국 돈을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예금의 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아들의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5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이번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저 전세 계약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안 나간다고 해요. 다른 집 구하려면 보증금이 더 필요한데 3천만 원만 도와주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지금은 도와줄 수가 없어. 네, 왜요? 오빠한텐 5천이나 줬으면서 저한텐 3천도 못 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은 울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딸의 연락은 뚝 끊겼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내가 말렸잖아요. 이제 딸까지 우리 원망하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 1시간 30분. 저는 그 시간 동안 아내를 안고 울었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스성 협심증이었죠. 하지만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계속 이런 스트레스 받으시면 진짜 심장마비 올 수 있습니다. 2024년 봄,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 팔고 다시 서울로 가요. 부동산에 내놨지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집은 시공이
너무 엉망이에요. 게다가 요즘 시골집은 안 팔려요. 1년을 내놔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억 3천에 지은 집은 이제 5천만 원에도 팔리지 않는 애물단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겨울, 어느 날 저녁. 저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익숙한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분양가, 18억 예상,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10억 2천에 팔고 떠난 바로 그 아파트였습니다. 18억,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0억 2천에 팔았으니 8억을 잃은 셈이었습니다. 아니, 퇴직금까지 합치면 10억 가까이 날린 거였습니다. 여보, 이것 봐요. 아내를 불렀지만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아내는 말수가 줄었고 자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우울증이었습니다. 2025년 1월 설날. 예전 같으면 자식들이 찾아와 떡국을 먹었을 텐데 올해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둘이서 차가운 라면으로 설날을 보냈습니다. 2월,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 연체가 3개월째입니다. 이러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지을 때 일부 대출을 받았는데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3월 어느 날, 집 대문에 붉은 종이가 붙었습니다. 경매 공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 주저앉아 그 붉은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2년 반 전 우리가 꿈에 부풀어 이 땅을 밟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여기서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때의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4월,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감정가 9천만 원. 하지만 유찰됐습니다.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던 겁니다. 감정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7천, 5천, 3천. 그리고 마침내 5월 2,8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2억 3천, 추가 수리비 3천만 원. 총 2억 6천을 쏟아부은 집이 고작 2,800에 팔려 나간 겁니다. 게다가 대출금 6천만 원을 갚고 나니 우리 손에 남은 건 없었습니다. 6월, 우리는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이사 갈 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마을 입구의 낡은 단독주택을 월세로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 월세 30만 원. 우리에게 남은 전 재산은 예금 2천만 원과 매달 들어오는 연금 1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2025년 10월입니다. 저는 월세 30만 원짜리 낡은 집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말수는 더 줄었고 자주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가끔 옛날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여보, 우리 강남 아파트 살 때는 정말 행복했죠. 그랬지. 왜 우리 그걸 버리고 여기 왔을까요? 아들은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의무적으로 전화합니다. 통화는 1분도 안 됩니다. 냉랭한 목소리에서 아직도 저를 원망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얼마 전에 딸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청첩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딸의 결혼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가끔 서울 친구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야, 너 괜찮아? 괜찮아. 잘 살고 있어. 거짓말입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너희 집 있던 자리 지금 재건축 한창이더라. 분양가가 20억 넘는데 전화를 끊고 나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20억. 우리가 가질 수도 있었던 그 돈이 다른 누군가의 차지가 됐습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강남 아파트를 팔지 않았다면 재건축 입주권 20억에서 기존 아파트 가격 10억을 빼면 10억의 차이. 거기에 퇴직금 9천만 원까지 합치면 약 11억. 하지만 현실은 월세집에서 쪼들리며 사는 노부부. 남은 예금 2천만 원. 자식들과의 단절. 망가진 건강. 한순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요즘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전원 생활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시골 생활이 어떤 건지, 집을 짓는데 얼마나 꼼꼼해야 하는지,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텔레비전과 유튜브에서 본 예쁜 장면들만 믿고 뛰어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산 관리였습니다. 10억이 넘는 돈을 우리는 한순간에 집 한 채에 쏟아부었습니다. 분산 투자도 비상금 확보도 없이. 그리고 시공업체 검증. 우리는 그저 말만 믿고 계약했습니다. 계약서도 제대로 안 보고 하자보수 조항도 없이. 그저 좋은 사람 같다는 이유만으로 2억 가까운 돈을 맡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실수는 서울 아파트를 판 것이었습니다. 전원 생활을 하고 싶었다면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시골로 갔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적어도 돌아갈 곳이 있었을 테고 재건축의 혜택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서울에 안 올 거야 라는 확신에 차서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어젯밤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생에는 절대 욕심 부리지 말아요. 그냥 가진 거에 만족하고 살아요. 아내의 손은 차갑고 말랐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 미안해. 내가 결정을 잘못했어. 아니에요. 나도 원했어요. 둘 다 잘못이에요.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는 행복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진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장소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행복은 안정에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건강에 있었습니다. 경제적 여유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버리고 환상을 쫓았습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이제 저는 69입니다.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늙었습니다. 돈도 건강도 희망도 없습니다. 남은 건 후회뿐입니다. 만약 제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지금 전원 생활을 꿈꾸고 있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준비하세요.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시골 생활이 어떤 건지 최소 1년은 살아보세요. 집을 짓는다면 시공사를 철저히 검증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절대로 모든 자산을 한 곳에 쏟아붓지 마세요. 특히 도시의 집은 함부로 팔지 마세요. 전원 생활이 나쁜 건 아닙니다. 분명 아름다운 삶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낭만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준비 없이 뛰어들면 저희 부부처럼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 떠난 우리의 여정.
그 끝은 잿빛이었습니다. 창밖의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립니다. 저는 얇은 담요를 아내에게 덮어주고 낡은 전기장판의 온도를 한 칸 올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서로뿐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산 줄 알았는데 결국 외로움을 샀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부디 당신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